2.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 연구와 쟁점들. 동북사지와 백도백과 사전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에 대한 역사 인식의 변화와 연구 동향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해사 기록들에 대한 판단은 양국 학계가 보는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 제국은 현대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발해사 연구는 과거 발해 영역에 포함되었던 이들 나라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발해 제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통적인 정사체의 발해본기라든지 편년체의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기록도 구당서와 신당서, 북적열전의 발해 말갈과 발해로 기록된 것과 같이 당 중심의 기록이다. 또한 일본의 속일본기 등에도 그 중요한 내용들이 전해오고 있지만 발해사를 복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서 발해 제국의 역사를 수수께끼와 같은 역사로 호기심 속에서 바라보게 한 원인이 되었다. 표 1과 같이 한, 중, 일, 러의 발해사 논절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발해사 연구는 네 나라가 주도하고 있다. 발해의 영역이 현대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 러시아 3개국에 걸쳐 있고 일본은 발해와의 관계 기록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발해 영역에서 현대사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이 각국의 발해사 연구에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발해사 연구가 현대 정치사 및 민족사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 분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발해사 연구자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쟁점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토론이나 주장도 오해를 사거나 민족적 이해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발해사는 이와 같은 국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로 인해 사료의 해석에 있어서나 고고 발굴 자료에 대한 해석의 견해차가 대단하다. 발해인이나 그 후손들에 의한 발해 제국의 정사 기록이 없다는 것이 발해사의 진실 복원이 어려운 이유이나 연구사적 입장에 있어서는 각국이 처해 있는 민족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해사 연구가 제 모습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특히 왕조적 성격에 대한 발해사의 민족사적 귀속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과연 발해사는 현대 어느 민족사의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영토적으로 볼 때 발해 제국은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많은 지역을 포함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연해주도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한, 중, 러 3국이 발해사를 자국사의 입장에서 다루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역사의 계기성을 무시하고 현대사 영역을 그대로 소급하여 역사적 귀속성을 강변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역사 침략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고 중세에는 한국사의 범주였지만 현대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보다 계기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발해 제국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발해 시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과 발해 멸망 이후 왕조와 지성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발해 시대 신라인이었던 채치원 등의 편집글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신라인들의 발해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발해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당과 송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왕조적 성격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발해 시대의 기록이 반영된 신당서 등을 통해 일정하게 복원할 수 있지만 왕조의 성격과 종족 계통 등에 대해서는 기록자들이 처한 종족관이나
역사관이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왕조의 성격 문제야말로 기록할 당시 지성들의 생각이 반영되기에 사료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바레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바레 시대와 멸망 이후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사에서의 바레사 인식. 바레 시대 신라 지성들이 바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채치원이 당 소종에게 쓴 사불 허북국 거상표라는 글로 알 수 있다. 즉 바레의 원류는 구리, 즉 고구리가 망하기 전엔 본디 사마귀 홍만한 부락이었고 말갈의 족속이 번성하면서 그 무리 중에 작은 변방 마을이 항상 구리를 쫓아 옮겨 다니다라고 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채치원이 고구리를 구리라고 하였는가 하면 그 한자도 아름다울 리가 아니라 말마자 획을 덧붙인 말리에 구리로 멸시하여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리는 후한의 왕망이 고구리를 고구리가 아닌 하구리라 하였던 구리로부터 연유한다. 요컨대 채치원은 고구리를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레도 고구리의 사마귀 홍만한 부락이었다고 하면서 말갈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채치원의 바레에 대한 이 멸시적 태도는 당시의 역사관이 도성 중심, 서울 중심의 역사관에서 나온 발언으로 지방 변방인을 이민족으로 보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채치원이 바레를 고구리의 사마귀 홍만한 부락에서 나왔다고 한 발언은 바레가 고구리의 변방 출신이 세운 왕조였음을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지성 채치원이 바레를 말갈이라 멸시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연유는 신라가 후삼국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 조정이 외교 의례에서 신라보다 강한 바레를 여전히 바레보다 우대하고 있는 관행에 항의하면서 바레를 신라보다 우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당 소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채치원이 감사해서 쓴 글이다. 채치원은 바레를 북국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바레를 오늘날의 남북한과 같은 동족의식을 바탕으로 북국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바레가 고구리의 사마귀 홍만한 부락에서 나왔다고 하여 바레의 고구리 계승의식을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고리 지성들은 왕건과 개성 세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신라 귀족들의 인맥과 학문을 계승하고 있기에 바레를 변방 주민의 오랑캐인 말갈로 생각하는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성 출신의 고리 태조 등은 그 국호에서도 나타나듯이 고구리 계승을 표방하고 있었다. 고리 태조는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 후진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중개하는 서역 승말라에게 바레가 부흥되어야 할 명분을 고리와 바레는 친척 지국이었음을 들었다. 또한 바레 멸망 후 고리로 수만 명과 함께 온 바레국 세자 대광현에게 왕계라 성명을 주어 종적에 올리고 원보 벼슬을 특별히 주고 백주를 지키게 하는 등 바레에 대한 역사적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자 문화를 숭상하면서 화이론적 역사의식을 갖고 있던 신라계 고리 귀족들은 고리 태조의 친척 지국에 관한 생각을 삼국사기에 반영하지 않고 바레를 서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의 말갈은 구당서나 신당서와 달리 고구리, 백제, 신라 변방인에 대한 비칭으로 말갈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임에 틀림없다. 고리 지성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바레를 한국사의 위치에서 서술하였다. 이는 몽골과의 전쟁 후 민족의식이 확립되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으로 바레가 한국사에 위치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되어서는
다시 삼국사기적 인식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왕조의 지도 이념을 성리학에서 찾고 있던 조선 전기 지성들은 화이론적 말괄관에 입각해서 바레사를 조선사에서 제외한 관찬의 동국 통감을 찬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성리학적 역사관을 극복하며 형성된 18, 19세기 조선의 실학 시기부터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도 말갈 인식의 한계로 인해 발해가 고구리를 계승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사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발해가 고구리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사의 일부라는 인식은 이종희, 유득공, 정약용, 한치윤, 홍석주, 김정호 등에 의해 적극화되었다. 이종희는 동사에서 단군, 기자, 사만, 후 조선 봉기와 따로 세가편을 서술하면서 발해 세가를 기자, 부여, 가야 세가와 더불어 입전하고 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도 발해의 진국 고왕은 성이 대시요, 이름은 조영인데 그 선조는 고구리 송마린이라고 소개하였다. 대표적인 남북국 시대론자인 유득공은 그의 발해고 서문에서 고리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고리가 떨치지 못함을 알게 한다. 옛날에 고씨는 북쪽에 살며 고구리라 하였고 부여씨는 서남쪽에 살며 백제라 하였고 박석 김씨는 동남쪽에 살며 신라라 하였는데 이를 삼국이라 한다. 그 삼국의 역사가 있는 것은 마땅한데 고리가 이를 편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부여씨와 고리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차지했고 대씨가 그 북쪽을 차지했는데 이를 발해라 한다. 이를 남북국이라 할 수 있으니 남북국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고리가 남북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고구리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 유득공의 남북국 시대로는 오늘날 한국사의 모델이 되었다. 실학시대의 지성들이 발해사를 한국사로 적극적으로 기록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 화이론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시대사조에 의한 것이었고 이때부터 조선사의 역사 공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고구리를 계승한 발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도 분명했다. 실학자들은 당시의 시대사조를 이끈 정치 문화적인 실세도 아니었고 당시의 주류를 이루었던 세력은 화이론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던 세력이었다. 개항 근대화가 되던 시기에 발해사도 침체기였다. 개화기의 교과서들도 사만 정통론의 영향을 크게 받아 삼국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발해사 인식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발해사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신라사에 덧붙여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사에서 발해가 빠진 통일신라 시대가 일반적이었다. 독립운동기의 발해사는 실증사학을 포함한 일제 관학 쪽과 민족주의 사학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제 관학 쪽에서는 발해사가 만주사의 범주에서 있었고 조선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만이 존재하였다. 실증사학에서도 사만 정통론에 입각해서 통일신라 시대론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신채호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신라와 발해를 독사신론에서 발해국의 존망을 서술하면서 김부식이 우리 역사를 저술할 때 발해를 빼버린 것은 애석하다고 한탄하면서 김부식을 비판하기도 하며 남북국 시대론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장도비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사 등에서 양국을 남북국이라 하여 남북국 시대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덕기와 황희돈도 조선 유기와 상고시대에서 양국을 남북조라 서술하여 근대적 통사에서 남북국 시대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단군을 강조하는 대종교 계통에서도 발해를 한국사의 일부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 일제 관병사학의 주된 흐름은 만선사관에 입각해 발해를 만주사의 일부로 보는 통일신라 시대론이 지배적이었다. 해방 후 남북한은 일부 종족 문제나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발해국을 고구리 계승 왕조로 간주하며 삼국시대에 이은 남북국 시대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세였다. 신라의 채치원이 발해가 고구리의 사마귀 홍만한 마을에서 태동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해와 고구리가 풍속이 같았다든지 온돌 등의 문화적 계승 관계가 입증되고 일본이 발해국을 고리로 지칭하였던 점들에 근거한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비롯하여 일반 한국사 개설서들은 대체로 발해를 한국사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의 범주에서 서술한다. 용어에 있어서는 통일신라와 발해로 신라의 비중을 두기도 하고 남북국 시대로 신라와 발해를 대등하게 두기도 한다. 다만 그 주민 구성론에 대해서는 두 견해로 대별된다. 하나는 발해가 고구리와 말갈의 다민족 국가였다는 견해와 함께 말갈이란 흑수 말갈의 대명사이고 대부분은 고구리인이었다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서 순수한 말갈이란 흑수 말갈을 지칭하고 여타의 말갈이란 고구리 변방의 주민들을 멸시해서 부른 종족명이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통사료나 교과서 등에서 남북국 시대의 신라를 후기 신라로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남북국 시대론의 입장에 있으나 현대의 정치 문제로 남북국 시대라고 규정하지 않고 남, 북 두 왕조의 병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발해의 주민 구성에 있어서 북한은 초기에는 남한과 같이 지배층은 고구리 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이라는 시라토기 고기씨의 견해를 수용하였으나 90년대 이후는 소수의 말갈 외에 고구리 땅에 있던 대부분의 발해 본토인들은 고구리인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필자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이전 왕조의 발해사 인식. 한국사에 있어서는 발해 시대에나 발해가 멸망한 후 신라와 고리, 조선에서도 그 깊이와 농도는 달랐더라도 모두가 발해를 자신들의 왕조와 깊은 관련을 가졌거나 조상의 역사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초기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는 발해사를 당의 지방 정권이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대사로 보는 시각은 전무했었다. 다만 한, 당, 송 중심의 화의간에 입각해서 발해는 북적 열전에 입전하여 구별하였다. 표진대의 구당서나 송대의 신당서 모두가 북적 열전의 발해 말괄과 발해로 구별하였다. 오히려 고구리와 관련 없다는 말갈이 처음으로 열전에 입전되는 것은 당 태종대의 수서에서 고구리, 신라, 백제 등과 함께 동이 열전이었다. 당나라 지성들은 발해와 관련 있는 말갈을 북적이 아닌 고구리와 같은 동이로 보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당나라 지성들은 말갈이라 멸시한 고구리 변방인들도 고구리와 언어, 문화적 공통점이 많았다고 생각하였기에 동이로 함께 분류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나라 지성 두우가 사찰한 통전에서도 말괄과 발해의 거주 지역을 동이 지지로 인식하였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발해 시기 당 지성들이 발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성격의 문제는 발해의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구당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신당서는 당나라가 멸망한 지 100년 이상이 넘어 송나라 지성들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은 발해가 건국될 당시 발해가 건국되지 못하도록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징상에게 진국공이라는 자기로 회유하기도 하였는가 하면
거란의 이해고 장군을 보내어 전투까지 하며 방해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발해가 건국되고 당은 발해의 국호를 사용하지 않고 말갈이라고 깔보아 부르는가 하면 당시의 왕조에 대한 승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책봉사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는 많은 사신과 유학생을 당에 파견하였다. 발해 건국 후 8년 만인 705년 당의 중종이 폐위되었다가 복위하며 발해의 사신을 파견하여 위무하였으며 16년 만인 713년 예종도 폐위되었다가 복위하면서 발해의 책봉사신을 파견하여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발해는 건국 초부터 스스로의 연호와 시호를 사용하는 등 자주적 경영을 하였는가 하면 외교적으로 당이 흑수 말갈과 연합하여 발해를 협공하는 형세를 취하자 군사적으로 당을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발해의 이러한 국가 운영은 당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당이 멸망할 때까지 발해를 멸시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발해가 멸망한 후 10세기 중반의 오대와 11세기 이후에 송나라의 발해에 대한 인식은 구당서와 신당서를 통해서 일정하게 짐작할 수 있다. 구당서가 945년 오대 후진 때에 편찬된 것이고 신당서가 160년 남송 때에 편찬된 것이기 때문이다. 후진대의 구당서는 발해의 대조영을 고려 별종이라 하여 발해의 고구리 계승성을 강조하였는가 하면 남송 때의 신당서는 대조영을 송말 말갈 대조영이라 하여 고구리와 다른 것 같은 발해의 말갈적 성격이 더 강조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신당서가 편찬되는 남송 때의 역사적 상황이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남송은 발해 유민이기도 한 여진의 금나라에 의해 북방의 개봉에서 쫓겨나 남쪽의 이만으로 옮겨있던 상태였다는 점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당서가 편찬되었던 후지는 당시 비록 고구리 계승을 자처하는 고리 왕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발해가 멸망되고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기에 고리의 신라 계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발해의 계통에 대하여 고리 별종이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발해의 고구리와 말갈적 성격을 갖는 후진과 남송 때의 발해관은 남송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신당서가 발해의 원자료라고 할 수 있는 발해 국기와 제도사 등이 보완되어 후대 사료 편찬자들의 신뢰를 더 받고 있다고 하지만 발해국의 성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대성이 뒤떨어진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부터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만주 지역에 한족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살았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만주족들은 그들의 민족 발상지를 백두산이라고 하고 있다. 청나라는 그들의 발상지라고 여기는 장백산 지대를 보호하며 동북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만주족의 풍속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17세기 이래로 한족들이 이주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는 봉금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조의 쇠락과 함께 이 정책이 풀려 많은 한족들이 만주 지역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고 청나라가 붕괴되면서 이 지역에 일본의 침략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 지성들의 역사관은 만주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려는 강력한 역사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만주사, 나아가 발해사의 중국사와의 가장 공헌한 이는 김육불이었다. 그가 만주 지역을 중국사화하였던 시기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부터였다. 일본 경찰에 의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가 1941년에 동북통사라는 책을 완성하면서 중국의 동북통사, 즉 동북지역이 역사상 중국사가 되어온 과정을 밝힘으로써 만주사와 중국사는
별개라는 만선사관의 입장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고 중국이 북한을 원조한 1950년의 한국전쟁은 만주 지역의 고구리, 발해사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우호적 관계는 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1963년부터 북한과 중국이 만주 지역의 고구리, 발해 유적을 공동으로 4차에 걸쳐 발굴하게 되었는데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만주 지역을 조선 고대사로 보는 데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즉 주울레는 1963년 6월 28일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중국, 조선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리와 발해의 옛 땅은 조선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둘째는 잘못된 역사 기록에 대한 책임은 중국에 만연해 있던 대국수주의 사관에 있었다고 자가 비판하고, 셋째는 지나간 조상들의 역사이지만 중국의 침략과 대국수주의 사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 내용은 만주 지역의 조선사적 의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나라가 침략하였다고도 하여 조선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편적 역사관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은 1966년 이후 10년 지속된 문화대혁명 이후 80년대로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발해사를 비롯한 모든 소수 민족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인식하는 국가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학계는 발해사를 고구리와 다른 송말 말갈족의 왕조로 보면서 대조영 등이 당에게 책봉과 조공의 의무를 수행했던 지방 정권의 발해국이라는 단일 이론을 갖게 되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며 내세운 만선사관이란 글자적 의미로만 보자면 만주와 조선을 하나의 역사권으로 보는 역사관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만선사관의 깊은 내용은 만주와 조선은 중국사와 별개의 역사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역사관이다. 최근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논리를 언급하면서 상당 부분 과거 만선사관에 입각해 연구된 내용들이 원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98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발해사 인식은 대조영으로부터 당에게 책봉과 조공의 의무를 수행했던 지방 정권의 발해국이자 그 건국 세력이나 주민도 고구리와 다른 말갈이었다는 것이고, 이 논리가 동북사지나 백도백과 사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에 대한 주요 쟁점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에 대한 견해차는 1.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리 장수였는가 아니면 고구리와 다른 송말 말갈 출신의 장수였는가 하는 점과 2. 대부분 발해의 주민들은 고구리인이었는가 아니면 고구리와 다른 말갈인들이었는가 하는 점. 3. 세 번째는 발해가 당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지닌 황제국 내지 독립국이었는가 아니면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인 발해국의 건국자와 주민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한국 학계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다. 말갈을 타칭의 비칭으로 보고 변방 고구리인이라는 필자의 주장이나 북한과 같이 대부분 고구리인이었다는 견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학계에서도 힘을 갖고 있는 발해를 지배층은 고구리 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이라는 견해는 일정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견해와도 가까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양국 간 역사 논의의 대상에서 발해사는 다른 점이 적기에 항상 뒷전이 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국학계도 80년 초반부터 발해국을 속말 말갈의 말갈 왕조이자 당의 지방 정권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에 대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필자는 이에 대해 수차례 학술회의 등에서 고구리도 머지않았다고 경고하였지만 결국 동북공정의 시작점에서 가장 크게 공격을 받은 것은 고구리였다. 여기에서 일사양용, 즉 고구리사는 평양 수도의 고구리는 한국사에서 그리고 지반 수도의 고구리는 중국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손진기 등에 의해 행해졌지만 이 역시 곧 묻혀지고 변화되어 고구리도 고대 당나라의 변방 정권이자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으로 체계화되어 백도백과 사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동북사지는 이러한 동북공정 논리가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며 정리, 홍보하는 기관 학술지였다. 세 번째 쟁점이었던 발해가 과연 황제국 내지 독립국이었는가 아니면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황제국이었다는 주장은 남북한 학계에서 발해 제국 제3대 문왕의 공주였던 정효공주묘와 정해공주 묘비명에서 보이듯이 발해인들은 그들의 왕을 황상이라 하고 그 비를 황비라 하는가 하면 신당서 등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발해국은 스스로의 연호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고구리와 같이 천송국임을 표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학계는 발해 시조 대조영이 당으로부터 호란 주도독부 발해군 왕이라는 책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조공을 당에 바쳤다고 하여 발해국의 당나라 지방 정권설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친화 중심적 책봉과 조공이란 유가적 천령 사상에 입각한 맹목적이고 의례적인 외교 행위로서 왕조마다 시대마다 역사적 사실과 많이 달랐다. 책봉은 선진적 당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외교적 승인 행위였고 조공은 당에 대한 외교적 예물 행위로서 주변국이 당과의 화친을 위해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던 쌍방 간의 외교 행위였다. 한과 당 조정도 북방 왕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 화친 외교를 펼쳤던 사실도 있었다. 상하 관계의 전형적 조공 외교란 명청과 조선의 외교에서나 찾을 수 있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등에서 당의 책봉어를 사용한 예도 없었다. 발해는 스스로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황제국에서나 사용되는 조를 사용하는 선조성이라는 관청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정도의 자주성을 갖는 왕조였다. 또한 발해의 제사 제도도 신라와 같은 오묘제가 아니라 황제국의 칠묘제였다는 점이 러시아의 콕샤로프카 유적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발해 제국은 일본도, 신라도, 거란도, 영주도, 조공조라 기록된 동주도와 중앙아시아 쪽에 단비끼리 있었던 국제적인 왕조였다. 특히 일본과의 긴밀한 문화와 무역 외교를 펼치며 환동의 경제권을 최초로 구축한 왕조이기도 하였다. 황제국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발해 제국의 자주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한 한, 일, 러 학계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발해 제국의 주민 계승 관계에 대해서는 말갈국이었다는 입장과 지배층은 고구리, 피지배층은 말갈국이었다는 입장, 그리고 지배층이나 피지배층 모두를 고구리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 중심의 구당서나 신당서 등과 같은 기록의 문제이지만 현재 옛 발해 땅에 각 나라들이 현대사를 이루고 있어 역사 주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3. 백도백과의 발해사 서술. 백도백과에서 인용된 발해편 서술을 개관해본다. 먼저 발해의 성격에 대한 정의이다. 발해국이
고대 소수민족 정권임을 밝히고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건국된 것이 발해국이었음을 개관하면서 발해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고대사의 일부임을 천명하고 있다. 서술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호 진, 발해 2. 역사 건국 배경, 말갈 동분 조영 건국, 수당 책봉, 무예 용병, 문왕 치세, 해동 성국, 망어 거란 3. 강역 영토 범위, 행정 구획 4. 정치 5. 군사 6. 경제 농업,畜牧업, 수공업 어렵 채집, 상업 7. 문화 8. 민족 9. 외교 여중원, 여신라, 여일본, 여유목, 어렵민족 10. 군주열표 발해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 발해국은 중국 고대 역사에서 있었던 말갈족이 주체가 된 하나의 정권으로 그 범위는 중국 동북지구, 조선반도 동북 및 러시아 극동지구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698년 송말 말갈의 수령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진구강이라 일컬으며 세운 정권이다. 713년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하고 아울러 호란주 도독을 더해서 내려주면서 처음으로 발해라고 불렀다. 762년 당조가 조서를 내려 발해를 나라로 승격하였다. 그 밖에 말갈국, 발해말갈, 고리국 같은 다른 이름이 있다. 다음으로 발해와 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위에서 발해가 당의 지방 정권이었던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발해가 당의 달력을 쓰지 않고 자기의 연호를 썼고 나아가 스스로 황상이나 성인이라고 높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발해국이 정치적으로 당조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발해국은 나라 안과 나라 밖에 대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안으로는 자주적이고 대외적으로는 특별히 번속국이었다고 주장한다. 발해가 당의 달력을 쓰지 않고 스스로 연호를 쓰고 황상이라 하였다고 해도 자주적인 왕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발해국도 신라국과 마찬가지로 당의 속국이었다는 이야기다. 중원과의 외교 발해국과 당조는 종번관계를 유지하여 남쪽의 신라국과 마찬가지로 당조의 속국이었다. 당조는 앞 신라 발해 양번사를 설립하여 신라 발해인을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빈공과에 함께 집어넣었다. 당 덕종과 문종 때는 중국인이 신라 발해 같은 외국인과 연락하거나 장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 사실은 당조가 발해국을 신하 같은 외국이나 번국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발해와 신라가 다른 것은 발해는 당의 달력을 쓰지 않고 자기의 연호를 썼고 나아가 스스로 황상이나 성인이라고 높였으니 신라 비문이나 문헌에는 스스로 대당 신라국, 유당 신라국이라 부른 것이 많은데 발해의 문헌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았다. 발해는 신라와 비교하여 꽤 강한 자주성을 가졌고 발해와 당조 관계의 친밀도, 대당 천하 질서 속의 지위도 신라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발해국이 정치적으로 당조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발해국은 나라 안과 나라 밖에 대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안으로는 자주적이고 대외적으로는 특별히 번속국이었다. 맨 처음 발해는 당조의 도독부로 편성되어 그 군주는 단지 군왕이고 명의상으로는 발해 관할 아래 있던 지방 기미 정권이었다. 762년 당 조정이 발해를 나라로 인정하는 조서를 내렸지만 대당 제국의 책봉 체제 아래 있는 하나의 부속국이고 아울러 처음부터 끝까지 조공, 찾아뵙기, 새해 축하 사절, 볼모, 입시 같은 내적의 여러 번속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당조와의 사이에
정치, 경제와 문화 같은 각 방면에 빈번한 왕래와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